서울 교외의 한적한 숲길을 따라 늘어선 거대한 저택들 중에서도 한태영의 집은 그 위압적인 존재감으로 단연 돋보였다. 현대 건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검은색 유리와 차가운 강철 구조물은 주변의 푸른 녹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마치 숲 한가운데 불시착한 미지의 비행 물체처럼 보였다. 그 집은 한태영이라는 이름의 백만장자. 정확히는 IT 산업에서 신화적인 성공을 이룩한 젊은 거물, 한강우의 소유였다. 사람들은 그를 젊은 거인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3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고 이후 한강우는 이 거대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 김지혜는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한강우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같은 시간에 운동을 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통제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공허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목표가 없었다. 돈은 이미 넘치도록 많았고 명예는 그저 시끄러운 잔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의미를 가졌던 존재. 지혜가 사라지자 그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무의미해졌다. 대표님, 오늘 일정은 취소하시겠습니까? 비서인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강우는 대답 대신 무심히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인공적인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너머에 아내의 무덤이 있는 산을 향하고 있었다. 아니 괜찮아. 한강우는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우울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일어나 잿빛 양복을 입었다. 지혜가 선물했던 양복이었다.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지혜가 남긴 모든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가 타고 간 검은색 세단은 아무도 없는 외딴 산길을 따라 조용히 올라갔다. 정상 근처에 이르자 거대한 대리석으로 된 묘비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아내 김지혜의 무덤이었다. 일반적인 묘비와는 달리 그 무덤은 한강우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다. 단순하고 모던한 형태의 검은색 대리석 기둥은 지혜의 깨끗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다. 한강우는 채서 내려 조용히 무덤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차가운 대리석을 어루만졌다.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슬픔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지혜야, 나왔어. 그의 목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고 울렸다. 그는 매달 이곳을 찾았다. 매달. 지혜에게 그가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그의 삶이 무의미해졌는지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엄마 여기 있어요. 갑자기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강우는 고개를 들었다. 무덤 옆 조그만 소나무 아래에서 3명의 아이가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짙은 남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은 누가 봐도 가난해 보였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똑같이 생긴 새 쌍둥이라는 사실이었다. 한강우는 혼란스러웠다. 이 외딴 곳에 아이들이 있을 리 없었다. 게다가 새 쌍둥이라니.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한 발자국을 떼기도 전에 한 아이가 그에게 달려왔다. 아저씨, 여기는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작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강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검은 눈동자, 오뚝한 코, 그리고 얇은 입술. 어쩐지 낯이 익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다. 마치 지혜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니? 한강구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분은 내 아내야. 김지혜라고.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아이가 무릎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 엄마 이름도 김지혜예요. 우리는 엄마 보러 온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흙이 묻은 작은 손으로 묘비에 새겨진 김지혜라는 이름을 가리켰다. 한강우는 혼란과 경악 속에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새 쌍둥이 김지혜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지혜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최소한 그가 알기에는 그랬다. 지혜는 늘 고아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혜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게다가 묘비에 새겨진 이름도 그가 죽은 아내의 이름을 쓴 것이었다. 너희들 이름이 뭐니? 한강우의 질문에 가장 먼저 말했던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솔이에요. 얘는 이준. 그리고 이쪽은 야예요. 아이들의 성은 이씨였다. 지혜의 성은 김씨였는데 한강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묘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한 명씩 보았다. 이솔, 이준, 이야. 똑같이 생긴 세 개의 작은 얼굴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너희들 어떻게 여기에 온 거야? 한강우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아줌마가 데려다 줬어요. 매달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이솔이 대답했다. 그 아줌마는 지금 어디 있니? 저기요. 이준이 손가락으로 산길 아래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강우는 그 아이들이 혼자서 이 험한 산길을 올라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시선이 아이들의 낡은 옷과 신발에 머물렀다.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한강우는 코트를 벗어 그들을 덮어주려 했지만 문득 정신이 들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지혜의 자식들이라면 이들은 지혜가 살아있을 때 태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혜가 자신을 속였다는 뜻인가? 배신감과 의혹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본 순간 그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억누르기로 결심했다. 일단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다. 아저씨, 차 탈래?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하는 망설였지만 이솔과 이준은 환한 표정을 지었다. 와, 우리도 차 타보고 싶었는데. 한강우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채 태웠다. 세 아이는 뒷좌석에 쪼르르 앉아 신기한 듯 차 안을 둘러보았다. 한강우는 그들의 모습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공허한 삶에 뜻밖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차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다. 한강우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는 왜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을까? 그녀가 정말 그의 아이들을 낳았을까? 그렇다면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왜 자신을 속였을까? 그는 지혜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5년 전, 한 전시회장에서 그녀를 보았다. 조각처럼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예상외로 소박하고 진솔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지혜는 늘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했고 그는 그녀의 그런 진솔함에 더욱 끌렸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현재와 미래만을 원했다. 그리고 결혼했다. 3년의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그에게는 행복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존재는 그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아이들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의 삶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어쩌면 그녀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강우는 직감했다. 차는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한강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는 듯 했다. 한강우는 그들에게 랍스터와 스테이크를 시켜주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다. 그들의 서툰 모습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강우는 아이들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했다. 너희들, 아빠는 어디 계시니? 이준이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였다. 우리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아빠는 아주 멀리 계신다고 했어요. 이솔이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를 만날 수 없대요. 한강우는 목이 메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지혜는 어떤 이유로든 그에게서 아이들을 숨겨야만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엄마, 김지혜, 아줌마가 데려다 준다는 말, 그리고 아빠는 멀리 계신다는 말.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한강우는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아이들을 빈 방으로 데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혔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아이들은 잠시 후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솔, 이준. 이안은 이제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가난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부드러운 순면 티셔츠와 편안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한강우는 그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았다. 이솔은 지혜의 눈을, 이준은 지혜의 코를, 그리고 이안은 지혜의 입술을 닮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혜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딸이고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아저씨,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이솔이 물었다. 집으로. 한강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지낼 거야. 당분간은.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놀란 듯했다. 한강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작은 손은 그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었다. 그날 밤 한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지혜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지혜야, 이 아이들은 누구야? 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니? 그는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지혜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지혜의 인생을 역추적했다. 그는 그녀의 출생 기록, 학적부, 직장 기록을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완벽하게 깔끔했다. 그녀는 그가 알던 그대로 고아였고 평범한 삶을 살다 그를 만났다. 하지만 그가 죽은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결혼하기 전 한때 대형 IT 기업인 유니콘 테크놀로지스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강일성이라는 남자와 잠시 만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다. 강일성은 현재 한강우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그의 회사를 빼앗으려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한강우는 지혜의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3년 전 지방의 한 외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지혜의 시신은 크게 훼손되어 있었고 사고 현장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너무나도 깔끔한 결말이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등장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그의 삶과 아내의 죽음, 그리고 그의 적들 사이에
얽힌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일 수도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3명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의 아내가 왜 그에게서 그들의 존재를 숨겼는지, 그리고 그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한강우의 눈빛이 차가운 결의로 빛났다. 그는 3년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냉철하고 집요하며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기업가 한강우의 모습.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세 아이가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이 작은 천사들은 그의 삶에 불쑥 들어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들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아이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비서인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실장, 내일 아침에 변호사팀과 사립탐정팀을 모두 소집하게. 그리고 내 재산 목록을 전부 재검토해. 앞으로는 보안을 최대로 강화해야 해. 그리고 아이들의 출생 기록을 알아봐. 그 아이들이 태어난 병원, 그들이 살았던 곳, 모든 것을 찾아내. 한강우는 길고 지루했던 침묵을 깨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싸움이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한강우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빛들의 잔치일 뿐이었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통창을 통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3년 전, 그는 이 도시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외곽의 고독한 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섬의 3명의 작은 생명체가 불시착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회의는 그의 단호한 지시로 마무리되었다. 변호사팀은 그의 아내, 김지혜의 모든 과거 기록과 사고 서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사립탐정팀은 새 쌍둥이의 출생과 양육 기록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강우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예리한 본능이 깨어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강우는 직접 아이들을 깨웠다. 이솔, 이준. 이안은 그의 저택에 부드러운 침대와 새 옷이 아직도 낯선 듯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는 그들을 위해 셰프가 준비한 고급스러운 아침 식사를 직접 차려주었다. 아이들은 포크와 나이프 대신 숟가락을 찾았고 한강우는 그들의 순수함에 미소 지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아이들에게 지혜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분, 너희들 엄마 맞아. 세 아이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사진 속의 지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주는 사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엄마 예쁘다. 응, 엄마는 아주 예뻤어. 한강구는 멍하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진 속의 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를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세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그가 알지 못했던 지혜의 삶의 한 부분을 증명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한강우는 그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인 윤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표님, 아이들의 출생 기록을 찾았습니다. 윤 실장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새 쌍둥이는 7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의 어머니는 김지혜가 아닌 박민서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는 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강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박민서, 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출생할 당시의 담당 의사가 작성한 서류의 필체가 대표님의 사모님, 김지혜 씨의 필체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겁니다. 윤 실장의 말에 한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혜는 필적이 독특했다. 그녀는 늘 한자를 섞어 쓰거나 글씨의 획을 아주 가늘고 길게 쓰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그 필체를 수천 번도 더 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박민서 씨의 산부인과 기록은 다른 환자들의 기록과 달리 묘하게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몇몇 중요한 페이지들이 훼손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감추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혜의 과거를 지우고 이 아이들의 존재를 숨기려 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지혜가 자신을 만나기 전이거나 혹은 만난 직후였을 것이다. 그 산부인과 아직 있나? 아닙니다.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했습니다. 원장은 은퇴 후 잠적한 상태고요. 한강호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이제 사립탐정팀에게 박민서라는 이름과 김지혜의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지시하게. 그리고 그 병원의 원장 행방을 쫓아. 그때 비서실로 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대표님, 사모님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변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의 블랙박스가 3년 전 유니콘 테크놀로지스에서 개발 중이던 시제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강호의 눈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유니콘 테크놀로지스. 그 이름은 그의 머릿속에 즉시 강일성을 떠올리게 했다. 강일성은 한때 그가 몸담았던 회사이자 강일성이 회장으로 있는 현재의 유니콘 테크놀로지스와는 다른 곳이었다. 강일성은 한강호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부도덕한 방식으로 인수하려 했던 장본인이었다. 그 블랙박스, 우리 사모님 차에 원래 달려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바꿔치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브레이크가 파열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윤 실장의 보고는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지혜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 강일성이 있을 터였다. 한강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쳤다. 지혜는 그에게서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 아니,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지혜가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서 홀로 싸웠을지를 생각하며 고통스러웠다. 그는 지혜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늘 한쪽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그는 그것이 고아로서의 삶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그 무거움은 3명의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의 책임감이었고 동시에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을 지고 살아가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한강호는 결코 지혜의 과거를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었고 그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윤 실장.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강일성의 모든 것을 조사해. 그의 사업, 개인적인 관계, 심지어 사소한 취미까지 어떤 것도 놓치지 마. 그리고 우리 회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시 검토해.
그가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 했던 과거의 모든 기록도 함께 윤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강우는 3년 동안 강일성에 대한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모든 것을 동원하겠습니다. 한강우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창 앞에 서서 굳게 닫힌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뇌리에는 강일성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다. 강일성은 늘 그를 업신여겼다. 돈만 아는 젊은 졸부라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바보라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한강우는 더 이상 그에게 무시당하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아니, 되찾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다. 그때 새 아이가 그의 서재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 우리랑 놀아줘요. 이 소리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강우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의 순수하고 맑은 눈빛은 그의 복잡한 마음을 잠시나마 씻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었다. 미안해. 아저씨가 할 일이 좀 많아서. 아저씨, 아까 그 사진 속 엄마는 왜 웃고 있었어요? 이하가 물었다. 한강우는 멍하니 대답했다. 엄마가 너희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일 거야. 아저씨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아저씨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어. 그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해졌는지 새 아이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한강우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지혜가 왜 그에게서 아이들을 숨겼는지. 그녀는 자신의 삶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것이다. 그는 아이들을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리고 너희들 엄마의 비밀도 모두 밝혀낼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굳은 맹세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한강우는 사립탐정팀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받았다. 아이들의 친부모가 박민서라는 가명을 사용한 김지혜와 한때 그녀의 직장 상사였던 이성우라는 남자라는 사실이었다. 이성우는 유니콘 테크놀로지스에서 일하다 몇 년 전 돌연 실종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실종 직전 그는 강일성과 심한 다툼을 벌인 기록이 있었다. 대표님,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성우 씨는 강일성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모님과 얽히게 된 것 같습니다. 한강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지혜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성우와 함께 강일성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공범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강일성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지혜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한강우는 자신의 무지함에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녀의 어깨가 왜 그토록 무거워 보였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늘 강일성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고 그녀의 죽음은 그 그림자에 의해 따라잡힌 결과였다. 이성우 씨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박민서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아니, 김지혜의 필체를 썼던
박민서와 이름이 같습니다. 박민서. 그녀는 지금 어디 있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남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지혜가 박민서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그녀의 언니와 공모하여 아이들을 숨긴 것이다. 지혜는 자신이 죽더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한강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혜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동시에 너무나도 슬프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지키려 했다. 윤 실장, 박민서 씨에게 연락해.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전해. 한강우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강일성을 향해 차가운 분노를 키워나갔다. 이 싸움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희생에 대한 존경이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한강우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음모의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일성. 유니콘 테크놀로지스의 회장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 공간의 화려함도 그의 속을 끓게 만드는 짜증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한강우. 그 젊은 녀석이 갑자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3년 동안 폐인처럼 지내던 놈이 왜 갑자기 확실한가? 한강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의 비서인 박 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한강우가 고용한 사립탐정팀과 변호사들이 사모님이었던 김지혜 씨의 과거와 사고 기록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바보 같은 놈이 이제야 깨달았단 말인가? 지혜가 내 비서였고 내게서 도망쳤다는 것을. 강일성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때 내가 경고하지 않았나. 내 것을 탐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결국 그 바보 같은 사랑 노름 때문에 지혜는 죽었고 그 녀석은 3년 동안 폐인이 되었지. 강일성은 3년 전의 일을 회상했다. 김지혜는 그의 비서였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에 반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거절했다. 그리고 한강우에게로 갔다. 강일성은 한강우를 증오했다. 그는 젊고 유능했지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키운 것에 불과했다. 강일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유니콘 테크놀로지스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에게 김지혜와 한강우의 사랑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강일성은 지혜를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지혜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그녀가 숨겨두었던 비밀, 새 쌍둥이의 존재를 알아냈다. 강일성은 지혜가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지혜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강일성은 지혜를 납치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혜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혜는 강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차량은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지? 강일성이 물었다. 그는 그 아이들을 이용해 한강우를 협박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지혜의 언니인 박민서라는 사람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일성은 미간을 찌푸렸다. 박민서, 그 바보 같은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었군. 그들이 내게서 도망쳤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야겠군. 회장님,
아이들이 한강우의 저택으로 들어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강우가 그 아이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박 이사의 말에 강일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아이들이 그 녀석과 함께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강일성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지혜가 자신에게서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강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당장 그 녀석의 저택에 사람을 보내 그 아이들을 데려와. 강일성이 명령했다. 그리고 한강우, 그 녀석이 죽은 지혜를 찾았으니 내가 그녀를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강일성의 입술이 사악하게 비틀렸다. 그는 한강우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편 한강우의 저택은 한순간에 요새로 변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섰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한강우는 강일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이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강일성과의 싸움을 준비했다. 대표님, 강일성 회장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윤 실장이 보고했다. 그들이 아이들을 노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움직일 차례야. 한강우는 냉철하게 말했다. 강일성은 늘 앞장서서 달려오는 놈이야. 우리는 그의 뒤를 치면 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회사. 유니콘 테크놀로지스야. 우리는 그곳을 공격할 거야. 한강우는 강일성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강일성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뇌물 수수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우가 강일성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것을 기억했다. 이성우가 남긴 단서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윤 실장, 이성우 씨의 과거를 다시 조사해 그의 컴퓨터, 휴대폰 기록, 그리고 그가 남긴 모든 기록들을 찾아내. 분명히 무언가를 남겨두었을 거야. 윤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한강우의 지시에 따라 그의 팀은 이성우의 삶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파헤쳤다. 그들은 이성우가 자주 가던 카페, 그가 읽었던 책들, 그가 자주 사용하던 계정들을 모두 조사했다. 그때 한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서, 지혜의 언니였다. 안녕하세요, 박민서 씨. 한강우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우리 아이들이 제게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럴 리가. 그 아이들은 제가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려 했나요? 네, 하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안전합니다. 박민서 씨. 당신이 지혜와 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게 맡기십시오.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박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강우 씨, 지혜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고 강일성의 비리를 혼자서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했습니다. 한강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혜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더 아픕니다. 제가 조금만 더 그녀를 이해했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저는 그녀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위해 중요한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회사, 그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박민서의 말에 한강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 바로 강일성에게 빼앗긴 그 회사. 그곳에 지혜가 남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비밀입니까? 한강우는 급하게 물었다. 자세한 것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 회사를 조사했고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우가 남긴 자료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한강우는 전화를 끊고 즉시 윤 실장을 불렀다. 윤 실장, 지금 당장 내 아버지의 옛 회사 건물로 가. 그곳에 이성우가 남긴 자료가 있을지도 몰라. 강일성이 그곳을 폭파시키기 전에. 그 녀석은 아마도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야. 한편 강일성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한강우의 저택을 습격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아이들을 납치하고 한강우를 유인하여 죽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강우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강일성은 한강우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젠장, 그 녀석이 눈치챘군. 강일성은 분노로 이를 갈았다. 그는 한강우가 이성우의 자료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빨리 한강우의 옛 회사 건물로 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려. 한강우의 팀은 이미 옛 회사 건물에 도착해 있었다. 그곳은 이미 폐허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한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의 필체와 이성우의 기록을 바탕으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래된 서류철에서 이성우가 남긴 비밀 장부를 발견했다. 그 장부에는 강일성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 자금 세탁, 그리고 사람을 납치하고 살해한 기록까지. 그 순간 강일성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한강우와 그의 팀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한강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대치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를 억눌렀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발견한 이성우의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강일성 패거리에게는 이성우가 남긴 단서의 가치를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한강우는 이 장부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 지혜의 목숨과 맞바꾼 정의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엄겨라, 한강우. 강일성의 오른팔. 거구의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과거 한강우가 강일성에게서 빼앗은 기업의 보안 책임자였다. 그는 한강우의 능력과 냉철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를 단순히 돈 좀 있는 바보로 치부하는 듯했다. 한강우는 조용히 장부를 등 뒤로 숨겼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강일성은 늘 이렇게 모든 것을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한강우는 무력이 아니라 지혜와 전략으로 싸우는 사람이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다. 한강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너희들의 죄악이 기록된 증거다. 이걸 넘겨주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헤어소리, 쥐새끼가 어디서 말장난을 해. 그냥 넘기고 곱게 죽어라. 거구의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부하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은 한강우를 향해 달려들 준비를 마쳤다. 한강우는 침착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준비해. 윤 실장은 그의 옆에서 태블릿 PC를 든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한강우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강일성 패거리는 한강우의 방역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한강우를 그저 맨손으로 싸우는 상대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한강우는 그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을 꺼내들었다. 윤 실장.
한강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이야. 윤 실장은 태블릿 PC의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폐허가 된 건물 내부의 모든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한 소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강일성과 그의 부하들이 한강우를 협박하고 납치하려 했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었다. 한강우는 이성우의 비밀 장부와 함께 강일성의 비서로부터 입수한 이 녹음 파일도 확보해 두었던 것이다. 이건 뭐지? 거구의 남자가 당황하며 귀를 막았다. 그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한강우가 이런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일성은 너희들을 버릴 거야. 한강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너희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이 녹음 파일은 이미 경찰과 언론에 전송되었다. 거구의 남자는 한강우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강일성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위기에 처하면 부하들을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이었다. 한강우는 그들의 가장 큰 약점, 강일성에 대한 불신을 파고들었다. 내온 거짓말을 하고 있어 회장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거구의 남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의 부하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강우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했다. 그리고 그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렸다. 강일성에게서 온 전화였다. 강일성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넘기고 잠적하라고 명령했다. 내가 해결할 테니 당분간은 숨어 있어. 만약 경찰에 잡히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고. 그리고 한강우, 그 자식은 어떻게든 처리해. 강일성은 그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거구의 남자는 전화기를 놓치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한강우는 그의 표정을 읽었다. 강일성은 그를 버렸다. 한강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다. 봐라, 그는 너희들을 버렸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 장부를 넘기고 경찰에 자수해라. 너희들의 죄는 크지만 강일성보다는 작다. 너희가 진실을 말하면 나는 너희를 보호해 줄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한강우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긁지 않고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거구의 남자는 잠시 고민했다. 한강우는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강일성에게 충성하며 그의 죄를 덮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한강우와 손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그는 오랫동안 강일성을 위해 일해왔다. 하지만 강일성은 그를 이용하고 버렸다. 나에게 증거를 줘. 나는 회장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거구의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강우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그는 아직도 강일성을 믿고 있었다. 한강우는 장부를 넘겨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가지 제안을 더했다. 네가 한강우를 납치했다고 연출해. 그리고 나를 경찰에 넘겨. 그러면 너는 회장님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어. 거구의 남자는 한강우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왜 한강우가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강우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건 너와 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일이야. 우리는 강일성을 잡아야 해. 그리고 그를 잡으려면 나 혼자서는 불가능해.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하다. 한강우는 거구의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거구의 남자는 한강우의 손을 잡았다. 그는 처음에는 한강우를 무시했지만 이제 그는 한강우의 지혜와 용기에 감동하고 있었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나에게 증거를 줘. 나는 회장님을 잡고 싶다. 그는 내 인생을 망쳤다. 그리고 지혜 씨의 복수도 해주고 싶다. 한강우는 그에게 장부를 건네주었다. 거구의 남자는 장부를 받고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는 한강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군요. 한강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을 되찾고 싶어 한다. 거구의 남자는 장부를 받고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사라졌다. 한강우는 그들이 강일성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계획을 돕기로 했다. 그는 조용히 윤 실장을 향해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다음 계획을 실행할 때야. 한강우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했다. 그는 강일성을 잡기 위해 그를 이용했다. 그는 강일성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도록 유도했다. 이 모든 것은 한강우의 치밀한 전략이었다. 그는 강일성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만하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결국은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몰락할 사람이었다. 한강우는 그 점을 파고들었다. 한강우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음모의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의 아내, 지혜를 위해 싸울 것이고 그의 아이들을 위해 싸울 것이며 그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한강우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거구의 남자. 과거 강일성의 충직한 부하였던 그는 한강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도움으로 강일성은 서서히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한강우는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며 그가 예상했던 대로 강일성이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표님, 강일성 회장이 한강우 씨를 납치했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윤 실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한강우 씨를 납치하고 이성우 씨의 비밀 장부를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합니다. 그래, 내 예상대로군. 한강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한강우는 자신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그는 강일성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게임을 벌였다. 그는 강일성이 이성우의 장부를 얻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강일성의 오만함을 이용했다. 강일성은 한강우를 납치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승리를 확신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강우의 거대한 함정이었다. 한강우는 자신의 몸에 무선 통신기를 숨기고 강일성에게 납치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강일성 패거리에게서 얻은 정보들을 윤 실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윤 실장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강일성의 모든 비리들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대표님, 강일성 회장이 납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윤 실장이 보고했다. 그는 지금 대표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한강우는 강일성의 오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강일성은 한강우를 비웃으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강우의 소나귀에 놀아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일성은 어두운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승리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강우,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이미 잃었지. 한강구는 조용히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나의 행복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되찾을 거야.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강일성은 한강우의 말에 냉소적으로 웃었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나는 이 도시의 왕이다. 너는 그저 한때 잘 나갔던 바보에 불과해.
네가 가진 것이라고는 돈뿐이잖아. 돈 한강우는 미소 지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믿는다. 그리고 너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버렸다. 그래서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강일성은 한강우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한강우를 모욕하고 싶었다. 그는 한강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싶었다. 네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지. 그 사랑 때문에 지혜는 죽었고 네가 낳지도 않은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지. 그 아이들 사실은 내 아이들이다. 한강우의 눈빛이 차가운 분노로 불타올랐다. 무슨 소리야? 몰랐나? 지혜는 사실 나와 함께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는 내게서 도망쳤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게서 훔친 것들이다. 한강우는 강일성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강일성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강일성은 한강우를 흔들고 싶어 했다. 그는 한강우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싶어 했다. 거짓말 마라. 한강구는 나지막이 말했다. 지혜는 너를 증오했어. 그녀는 너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고 그 때문에 죽었지.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녀의 아이들이다. 이성우의 아이들이지. 강일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성우, 그 쥐새끼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했군.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그를 죽였고 이제 너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강일성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한강우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 순간 거구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강일성의 부하들을 막아서며 말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은 함정입니다. 한강우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강일성은 거구의 남자를 보며 분노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구의 남자는 한강우에게서 받은 비밀 장부를 강일성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기록된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 증거를 얻기 위해 한강우를 납치했고 이제 그 증거는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강일성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강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한강우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 강일성,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너의 제국, 너의 명예, 그리고 너의 자유까지. 한강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지혜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이제 내가 지킬 것이다. 그때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강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강일성은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그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려갔다. 한강우는 강일성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공허했다.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며 슬퍼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그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한강우는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실장,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 강일성이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공개될 거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로 가자. 한강우는 그의 채 올라탔다. 그는 자신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가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아이들과 함께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한강우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3년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이제야 비로소 치워진 느낌이었다. 그는 강일성을 처벌하고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했다. 그의 아내가 왜 그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이솔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중과 이하도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섰다. 아이들은 그가 며칠 동안 집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응, 괜찮아. 한강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는 아이들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아이들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에게 싸울 힘을 주었다. 그날 밤 한강우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그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지혜는 왜 이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을까?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한강우는 자신의 무지함에 다시 한번 고통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한강우는 윤 실장에게서 새로운 보고를 받았다. 대표님, 강일성 회장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그가 과거에 사모님을 스토킹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윤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사모님을 쫓아다니며 끊임없이 협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더욱 집요하게 사모님을 위협했습니다. 그가 사모님을 납치하려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한강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지혜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가 왜 그토록 무거워 보였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그가 지혜에게 어떤 협박을 했지? 한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사모님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사업을 망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한강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는 지혜의 희생을 이제야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고통을 혼자서 감당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 윤 실장, 지혜가 어떤 곳에서 아이들을 낳았는지 다시 조사해 주어. 그리고 그 병원의 모든 기록들을 찾아내. 나는 그곳에 지혜가 남긴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윤 실장은 한강우의 단호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지혜가 아이들을 낳았던 병원을 다시 찾아갔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상태였지만 한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그 병원의 기록 보관소를 찾아냈다. 보관소는 먼지가 쌓인 채 낡아 있었다. 한강우는 그곳에서 지혜가 남긴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서류들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지혜의 필체로 쓰여진 일기장을 발견했다. 지혜야. 한강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지혜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기쁨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숨긴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썼다. 강구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강일성은 당신을 증오합니다. 그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서 도망치려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우는 지혜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했을까.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강우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강구 씨,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남깁니다. 나의 아이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당신은 이 아이들을 잘 돌봐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의 비밀을 알게 될 때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한강우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지혜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때 윤 실장이 다가왔다. 대표님, 이성우 씨의 누나 박민서 씨가 연락을 하셨습니다. 지혜 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한강우는 박민서 씨를 만났다. 박민서 씨는 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지혜가 남긴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지혜가 남긴 마지막 자료입니다. 강일성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이것을 당신에게 남기려 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강우는 USB를 받고 박민서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강일성을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지혜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한강우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USB 안에는 강일성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뇌물수수, 그리고 심지어 살인교사까지 기록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강일성이 지혜를 협박하는 음성 파일도 들어있었다. 한강우는 음성 파일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는 지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일성과 싸웠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그를 이겼다. 한강우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다. 그는 강일성을 영원히 감옥에 보내고 지혜의 복수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들과 함께 지혜가 남긴 사랑과 유산을 지킬 것이다. 한강우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했다. 강일성이 저지른 범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잔혹했다. 자금 세탁은 물론 협박, 납치,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강일성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켰다. 이성우가 남긴 자료와 지혜가 기록한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연결되어 강일성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강우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을 찾아갔다. 이것은 강일성 회장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입니다. 한강우는 형사에게 USB를 건넸다. 그는 저의 아내, 김지혜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형사는 한강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강일성은 이 도시의 거물이었고
그의 손은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수많은 범죄들을 은폐해왔다. 한강우 씨, 당신의 주장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강일성 회장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USB 안에는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협박하는 음성 파일도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왜 강일성이 제 아내를 협박했겠습니까? 한강우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제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아이들까지 해치려 했습니다. 형사는 한강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USB를 받아들고 그 안의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였다. USB 안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강일성이 뇌물을 건네는 영상, 자금 세탁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 그리고 이성우를 살해하려 했던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자료입니다. 형사는 한강우를 보며 말했다. 우리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강일성 회장을 체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강우는 형사의 말에 안도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는 강일성을 처벌하고 아내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강일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한강우의 행동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경찰과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 한강우가 제출한 증거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언론은 강일성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한강우는 순식간에 돈에 눈이 멀어 거물을 모함하는 졸부로 낙인 찍혔다. 대표님, 강일성 회장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 실장이 보고했다. 알고 있네. 한강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강일성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막을 수 없어. 우리는 그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먹여야 해. 그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야 해. 한강우는 강일성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다. 이성우의 장부에는 강일성이 해외에 비밀 자금을 은닉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한강우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동원하여 그 계좌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때 강일성의 부하들이 한강우의 저택을 다시 습격했다. 그들은 한강우를 납치하고 그에게서 모든 증거들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한강우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그들을 기다렸다. 한강우, 그 증거들을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이들을 해칠 것이다. 강일성의 부하들이 소리쳤다. 아이들, 너희들은 아이들을 해칠 수 없어. 그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 한강우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넘겨줄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을 잡을 거야. 그리고 강일성을 영원히 감옥에 보낼 거야. 한강우는 그들과 맞서 싸웠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그는 지혜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싸웠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그는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실장, 지금이야. 강일성의 해외 비자금 계좌를 터뜨려.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그 사실을 알려. 강일성은 이제 끝났어. 윤 실장은
한강우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강일성의 비자금 계좌를 해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금들을 사회에 기부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언론사에 그 사실을 알렸다. 강일성 회장, 그의 불법 자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윤 실장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끝났습니다. 강일성은 자신의 비자금 계좌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를 수 없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한강우를 괴롭힐 수 없었다. 그는 한강우의 치밀한 전략에 완전히 당했다. 강일성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한강우를 찾아가 그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한강우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에 둘러싸여 있었다. 한강우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에 연락을 했던 것이다. 한강우, 너는 나를 이겼다.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영원히 저주할 것이다. 강일성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네오의 저주는 나를 해칠 수 없다. 나는 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한강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혜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영원히 나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강일성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한강우는 강일성을 이겼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했다. 한강우는 그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의 아이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는 그의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의 영혼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다. 강일성이 무너진 뒤 한강우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더 이상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고 그의 내면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고 그의 거대한 저택은 차가운 건축물에서 따뜻한 가정으로 서서히 변모해갔다. 이솔, 이준, 이하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집안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한강우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었다. 바로 아이들의 어머니 김지혜의 삶에 대한 온전한 이해였다. 그녀가 아이들을 낳고 키웠던 시간들, 강일성의 위협 속에서 홀로 싸웠던 고독한 투쟁, 그 모든 것들이 한강우에게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지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녀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희생에 대한 가장 깊은 존경이자 그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했다. 윤 실장, 지혜가 아이들을 낳았던 병원, 그 주변을 좀 더 조사해보게. 한강우는 윤 실장에게 지시했다. 그녀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분명히 어떤 도움이라도 받았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일기장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았어. 그녀는 중요한 어떤 것을 숨겼을지도 몰라. 윤 실장은 한강우의 지시에 따라 다시 한번 지혜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들은 지혜가 아이들을 낳았던 작은 산부인과 병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병원 근처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던 한 노부인을 만났다. 노부인은 3년 전 갑작스럽게 사라진 김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가씨 참 착하고 고운 사람이었지. 노부인은 한강우를 보며 말했다. 매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옷을 사갔는데
늘 아이들에게 미안해했어. 자기가 좋은 옷을 사줄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은 공짜로 주기도 했지. 그 아이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자네가 데려갔군. 한강우는 노부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지혜는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그는 노부인에게 지혜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 그때는 참 신기했지. 그 아가씨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병원에서는 삼둥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넣었지. 그 아가씨는 늘 그 아이 걱정만 했어. 한강우는 노부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삼둥이 그는 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노부인은 3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는 입양되었지. 그 아가씨가 병원비도 없고 아이를 키울 힘도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냈지. 하지만 그 아가씨는 늘 그 아이를 그리워했어. 그녀는 그 아이가 좋은 사람에게 입양되기를 바랐지. 한강우는 노부인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이솔, 이준, 이하는 3 쌍둥이였다. 그런데 왜 지혜는 한 아이를 입양 보냈을까? 그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윤 실장이 한강우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혜 씨가 입양 보냈던 아이의 부모가 강일성 회장의 조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강일성 회장은 이 아이를 이용해 지혜 씨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그는 지혜 씨에게 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고, 그 때문에 지혜 씨는 아이들의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강우는 윤 실장의 말에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지혜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일성에게서 도망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이들의 존재를 숨긴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다. 한강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의 방으로 가서 그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음 날 아침, 한강우는 이솔, 이준, 이하를 데리고 박물관으로 향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지혜가 남긴 모든 유산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싶었다. 박물관에는 지혜가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예술가였다. 그녀의 그림들은 아름다웠고 그 속에는 그녀의 삶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강우는 아이들에게 그림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그림은 너희들 엄마가 너희들을 그렸던 그림이야.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는 너희들을 보며 이 그림을 그렸지. 그녀는 너희들을 보며 행복해했어. 그녀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단다. 아이들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한강우는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지혜가 남긴 사랑과 유산을 지킬 것이다. 그는 그의 아이들에게 정의와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의 영혼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다. 강일성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강우는 한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그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는 모든 인터뷰와 공개 행사를 거절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아이들에게만 있었다. 그는 이솔, 이준, 이하와 함께 보육원에 기부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혜가 살아있을 때 늘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다. 한강우는 그녀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한강우는 아이들과 함께 지혜가 아이들을 낳고 키웠던 작은 마을을 다시 찾아갔다. 그곳에는 지혜가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작은 집이 있었다.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지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한강우는 아이들과 함께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은 너희들 엄마가 너희들을 키웠던 곳이야. 그녀는 이곳에서 너희들을 키우며 행복해했어. 그녀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단다. 아이들은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때 한강우는 집 안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지혜가 남긴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한강우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강구씨, 내가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왔을 때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이들을 숨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한강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혜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한강우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편지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한강우는 아이들과 함께 지혜의 무덤으로 향했다. 그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혜야, 나왔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왔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네가 왜 내게서 멀리 떠나왔는지, 그리고 네가 왜 이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는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해. 그리고 너를 용서해. 아니, 용서할 필요가 없지.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한강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지혜가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이 그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날 밤, 한강우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지혜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고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한강우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들은 밝은 표정으로 학교로 들어갔다. 한강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지혜가 남긴 사랑과 유산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의 영혼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다. 하지만 한강우는 알지 못했다. 그의 삶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강일성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강일성을 위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강우를 파멸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들은 한강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릴 것이다. 바로 그의 아이들. 한강우는 그들의 음모를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아이들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는 그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의 아내의 영혼을 위해 다시 한번 싸울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아이들과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다. 한강우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젊은 거인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아이들과 함께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한강우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차량 뒤를 미행하는 검은색 세단 한 대. 그는 지난 몇 년간 쌓아온 감각으로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일성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뿌리 깊은 조직과 복수의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한강우는 이 순간이 올 것을 무의식 중에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즉시 윤 실장에게 연락했다. 윤 실장, 지금 즉시 아이들의 학교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내가 미행을 따돌릴 테니. 한강우는 자신의 차량을 갑자기 속력을 높여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차량은 도심의 복잡한 도로를 능숙하게 헤집고 다니며 미행을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강일성의 부하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한강우의 차량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왔다. 한강우는 그들의 목표가 자신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이 아이들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들이 단순히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강우는 자신의 차량을 급히 멈추고 내렸다. 그는 거리를 걷는 사람들 틈에 섞여 미행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한강우는 그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한강우, 네가 우리 회장님을 감옥에 보냈지. 그들의 리더가 말했다. 우리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대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을 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한강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의 말은 아이들을 향한 위협이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아버지였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를 죽여라. 하지만 내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한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하, 네가 우리에게 명령할 자격이 있나? 우리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네가 가진 돈, 네가 가진 명예, 그리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까지. 그때 윤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납치되었습니다. 한강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그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떨었다. 어떻게? 한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윤 실장은 울먹였다. 한강우는 전화기를 놓치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잃었고, 이제는 그의 아이들까지 잃었다. 그의 삶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때 한강우의 눈에 거구의 남자가 보였다. 그는 강일성의 충직한 부하였다가 한강우와 손을 잡았던 남자였다. 그는 한강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한강우 씨, 아이들은 제가 구하겠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제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의 목까지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한강우는 거구의 남자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다. 어떻게 회장님의 아지트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는 아이들을 그곳에 숨겼을 것입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서 아이들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믿으십시오. 한강우는 거구의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동맹을 얻었다. 그는 그의 아내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의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싸울 준비를 했다. 거구의 남자는 한강우를 도왔다. 그는 강일성의 아지트로 가서 아이들을 구출했다. 한강우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강일성과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강일성을 영원히 감옥에 보냈다. 한강우는 그의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았다. 그는 그들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날 밤 한강우는 아이들과 함께 지혜의 무덤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혜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어. 나의 아이들, 그리고 나의 삶. 나는 이제 너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너는 영원히 나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한강우는 그의 아이들과 함께 지혜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목소리는 숲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렀다. 한강우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힌 고독한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새 쌍둥이 아이들은 이제 더 많이 자랐지만 여전히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를 자연스럽고 사랑스럽게 아빠라고 불렀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웃음소리와 따뜻함, 사랑으로 가득 찼다. 한강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자녀를 향한 사랑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어느 주말 오후 한강우는 새 아이를 데리고 교회의 작은 묘지로 향했다. 그곳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된 김지혜의 호화로운 무덤이 아니라 햇살 가득한 화원 한가운데에 있는 소박한 무덤이었다. 묘비에는 위대한 어머니이자 사랑스러운 아내 김지혜라는 단순한 글귀만 새겨져 있었다. 새 아이는 무덤에 신선한 꽃을 올렸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아빠 한이 매일 밤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려주었다. 한강우는 그곳에 조용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다. 그는 지혜가 어딘가에서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끝났지만 사랑과 용서, 희망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